그날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동시에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단 한 문장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순간까지도 이 발표가 실수이길 바랐습니다. 통역의 오류거나 기자의 오보이거나 아니면 회의장 음향 문제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몇 초 뒤 화면에 찍힌 각국 정상들의 표정이 그 모든 희망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어떤 나라는 얼굴이 굳었고 어떤 대표는 펜을 떨어뜨렸으며 어떤 이는 아예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발언이 단순한 외교 멘트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이 말 한마디로 수십 년간 유지되던 군사 질서가 흔들렸고 절대 넘지 않을 것이라 여겨졌던 선이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 나라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대한민국.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니, 소름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마치 제가 알고 있던 세계 지도가 눈앞에서 찢어지는 느낌이었죠. 이상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왜 지금이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미국으로 하여금 그 선택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더 충격적인 건 이 발표가 끝난 뒤 각국 언론과 전문가들이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순간이다. 미국이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제 세계의 판이 바뀐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서 수십 년을 일해왔고 미국의 방위 전략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 선택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기사로 추측하지 않기로, 보고서로 재단하지 않기로,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확인하기로요.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뉴스에도 보고서에도 공식 발표문에도 담기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날 그 발언 뒤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아마 여러분도 왜 세계가 경악했는지 조금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여러분들이 어디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반갑게 인사하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작성은 모두 무료입니다. 지금부터 사연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이클 벤틀리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거주하고 있으며 군사 전략과 국제 안보 이슈를 전문으로 다루는 칼럼니스트이자 국방 포럼 소속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도 벌써 20해가 훌쩍 넘었습니다. 늘 그렇듯 하루를 시작할 때는 아침 뉴스를 훑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날도 커피를 내리면서 CNN과 뉴욕타임스, 그리고 국방 전문 커뮤니티에 올라온 속보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었죠. 그런데 딱 한 문장, 단 한 문장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머그잔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미국, 한국과 전략 핵잠수함 기술 협력 발표 마이너스 트럼프 APC서 깜짝 발언.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또 저녁 뉴스가 과장한 거겠지, 기자의 실수겠지 생각하며 넘기려 했지만 링크를 따라가 확인한 현장 영상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말하는 장면을 보는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과 함께 전략 핵잠수함 기술 협력을 시작하며 미래의 인도태평양 안보 체제를 공동 설계할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장 안은 일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일본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고 호주의 국방 차관은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놓치더니 얼떨결에 허리를 숙여 주었습니다.
카메라는 회의장을 비추며 그들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고 전 세계에 그 장면이 실시간으로 전파됐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라고. 핵잠수함 기술은 미국에서도 최고 기밀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미국은 이 기술을 지금껏 단 한 나라 영국과만 공식적으로 공유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과도 기술을 협력하겠다고요? 사실 저는 군사 전략에 있어 한국을 늘 유능하지만 미국의 후방 파트너 정도로만 여겨왔습니다. 기술력은 뛰어났지만 정치적 리더십이나 전략적 사고면에서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 사고방식 전체를 뒤흔드는 발표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싱가포르에 있는 방산 전문 기자 알렉스 왕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이번 APEC 회의를 현장에서 취재 중이었고 미국과 동아시아 안보 협력을 오래 분석해온 인물이었습니다. 알렉스, 지금 회의장에서 들은 거 그게 사실이야? 우리 대통령이 진짜 그렇게 말했어? 잠시 후 도착한 그의 답장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라이브 영상 돌려봐. 그건 역사적 선언이었어. 한국 진짜 대단해졌어. 저는 곧장 회의 생중계 영상을 찾았습니다. 다시 보기 기능을 이용해 트럼프가 단상에 올라선 순간부터 정밀하게 지켜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매우 진지했고 단어 하나하나를 또렷하게 끊어 말했습니다. 실수나 과장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준비된 발언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옆에서 조용히 신문을 읽고 있던 아내 줄리아가 제 표정을 보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당신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차분히 말하려 애썼습니다. 줄리아, 이건 미국이 동맹국 중 하나를 파트너로 삼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국가 전략의 근간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한국이에요. 그녀는 무언가 큰일이 일어난 걸 느낀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 자리에 앉은 채 한동안 회의 영상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 메일함에는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BBC, NHK 등 각국 기자들과 분석가들의 문의 메일이 수십 통 쏟아졌습니다. 당신의 견해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분석해 줄 수 있겠는가? 다들 이 발표를 해석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솔직히 저도 설명이 어려웠습니다. 한밤중이 되도록 저는 서재에 앉아 발표 장면을 반복해봤고 결국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다. 무언가 우리가 보지 못한 진짜 무기가 한국에 있는 것이다. 그 다음날 아침 저는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행선지는 서울, 그리고 경남 거제도. 대한민국이 왜 선택되었는지, 트럼프가 왜 그 자리를 택했는지, 그리고 세계가 왜 그 한마디에 충격을 받았는지. 그 해답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한민국. 수많은 국방 보고서와 전략 문서에서 이름을 수없이 봤지만 정작 그 땅을 직접 밟아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매한 뒤 저는 혼자 서재에 앉아 한국에 대한 자료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국방연구원 보고서, 산업기술 백서, 한미연합훈련 관련 문건들까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단 하나의 문서도 이번 핵잠 협력 발표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내부 소스들조차 함구하고 있었죠.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지?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인천까지는 13시간이 넘는 긴 여정이었지만 비행 내내 단 한순간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기내 화면으로 APEC 회의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며 발표 장면을 분석했고 트럼프의 발음, 손짓, 발표 직후 한국 대통령이 보인 미묘한 표정까지 머릿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5시가 조금 넘은 무렵이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는 시기라 그런지
해는 벌써 저물어가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낮게 깔린 붉은 노을이 활주로 위로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내리자마자 느낀 건 상상 이상으로 정돈된 공항 시스템이었습니다. 출입국 심사는 몇 분도 걸리지 않았고 짐도 도착하자마자 자동으로 분류되어 나왔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표정과 태도 역시 인상적이었는데 이 정도면 미국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제가 탑승한 공항철도 열차는 정확히 7시 25분에 플랫폼에 도착했습니다. 열차는 조용했고 창문은 깨끗했으며 열차 내부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안내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옆 좌석에 앉은 노신사가 조용히 묻더군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워싱턴 D.C.에서 왔습니다. 군사 칼럼니스트입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제 많이 달라졌죠. 제가 젊었을 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말이 꽤 오래도록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에게도 이 변화가 낯설지 않은 감동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저는 미리 예약해둔 숙소로 이동했고 다음 날 오전 약속된 인터뷰 일정을 위해 한국 국방연구원으로 향했습니다. 국방연구원 입구에서 저를 맞아준 이는 김성민 박사라는 중년의 군사기술 전문가였습니다. 말끔한 정장에 안경을 낀 그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말투를 가진 인상이 강한 분이었죠. 멀리서 오셨습니다. 마이클 벤틀리 박사님. 요즘 저희 이름이 뉴스에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아 저희도 좀 피곤합니다. 그는 농담을 섞으며 악수를 청했고 저는 격식 있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 박사님, 오늘 이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번 발표 이후 미국 내 반응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김성민 박사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하지만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한국은 훨씬 더 오래전부터 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는 그의 말이 곧장 뇌리에 꽂혔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고. 인터뷰는 약 1시간 남짓 진행되었고 대부분은 일반적인 내용에 머물렀습니다. 한국 해군의 구조, 최근 기술 투자, 그리고 국제 협력 사례에 대한 이야기가 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김 박사는 마치 무심한 듯 그러나 분명한 눈빛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한국이 기술 협력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 말은 꽤 묵직하게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도 외교도 아닌 그들 스스로가 쌓아올린 무언가가 있다는 걸요. 한국은 이제 진짜 뭔가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저는 대전으로 향하는 KTX에 올랐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에서 해군 전략 시스템과 관련된 자료를 직접 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역에서 대전까지의 거리는 약 1시간 반, 미국 같으면 가까운 동네 가는 수준이라 할 수 있지만 한국은 이 고속열차 하나로 수도권과 지방을 바늘로 꿰듯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열차는 정확히 8시 30분에 출발했고 제가 앉은 좌석 창밖으로는 새벽 안개가 부옇게 깔려 있었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깬 풍경 속에서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미국을 기술 협력의 파트너로 끌어들일 만큼 강력한 나라가 맞을까?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뭔가를 너무 과소평가한 걸까? 도착한 대전역에서 택시를 타고 15분쯤 이동하니 국방기술품질원의 입구가 보였습니다. 건물은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보안 체크는 생각보다 철저했고 입구에서 제 여권과 방문 사유를 3중 확인한 뒤에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를 안내한 이는 박지훈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30 중반쯤으로 보이는 그는 깔끔한 셔츠에 단정한 머리,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상과는 달리 말투는 차분했고 매우 공손했죠. 마이클 박사님, 여긴 주로 국산 무기 체계의 기술 검증과 미래 전략 무기 개발 관련 부서입니다. 이번 APC 발표로 인해 저희도 꽤 바빠졌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파장이 큽니다. 솔직히 말해 한국이 그 정도 기술력을 가진 나라인 줄 몰랐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요즘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미 10년 전부터 이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연구동 내부에는 최신 전자전 시뮬레이터 장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실전용 모듈의 테스트 영상들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 눈을 끌었던 건 한국이 독자 개발 중인 소형 핵잠수함의 내부 전자 시스템 시뮬레이터였습니다. 화면 위에 떠오른 함내 구조도 음향 탐지 알고리즘, 반응형 피격 회피 장치들. 그 모든 인터페이스는 깔끔했고 동작도 빠르고 정밀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만든 겁니까? 예, 순수 국내 기술입니다.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개발한 시스템도 일부 포함되어 있죠. 특히 무소음 추진 장치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만든 핵심 기술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분야까지 진출해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그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건 더 큰 충격이었죠. 박 연구원님 실례지만 이 정도 기술력이라면 미국에서도 쉽게 접근하지 못할 수준 아닙니까? 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먼저 손을 내민 걸 겁니다. 전략 자산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국가의 방향성과 존재 이유를 담고 있어야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걸 준비해온 나라입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 안에는 기술을 넘어선 철학이 있었고 그 철학은 미국식 전략 사고와는 분명 다른 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직접 개발 부서에 들어가 내부 직원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도 있었습니다. 개발팀장인 이정훈 박사는 저와 동갑이었고 미국 MIT에서 유학을 마친 후 한국으로 돌아와 10년 넘게 이 분야에 몸담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마이클 박사님, 저도 워싱턴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그땐 저도 한국이 이 정도까지 올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 못했죠. 하지만 이 나라는 다릅니다. 한국은 빠르기보다 지속하기를 택한 나라입니다. 그의 말은 꽤 오랫동안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속하기를 택한 나라.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저는 가만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까지 보아온 한국의 기술과 사람들을 되짚어보며 하나의 문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오늘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다시 보기 시작했다. 대전 방문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 저는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제가 본 모든 것은 제 세계관의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군사기술을 자체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준이 여기까지 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이 스스로를 이렇게까지 독립적인 존재로 설계해왔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미리 예약해둔 일정 중 하나인 현장 시연회에 참석했습니다. 장소는 경기 성남에 위치한 모 특수기술연구소. 해군과 삼성전자 방산 부문, 그리고 한국전력기술 등이 협력해 만든 실전 통합 테스트 센터였습니다. 그곳은 외부인 출입이 철저히 제한된 곳이었기에 사전 승인 절차만도 며칠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국방부 공보관이 저를 특별 해외 전략 분석가로 등록해준 덕분에 간신히 입장할 수 있었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중형 트럭만 한 사이즈의 스텔스형 잠수 드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외관은 매끄럽고 모든 외부 센서가 내부화된 구조였으며 설계 자체가 이미 서방 표준을 넘어선 듯 했습니다.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아직 프로토타입이죠? 그러자 안내를 맡은 한희수 선임연구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이미 실전 테스트를 마친 2세대 양산형입니다. 현재 서해 상공에서 시범 운용 중이고 실제 작전에서도 부분 적용 중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정도까지? 미국조차 아직 일부 시스템은 검토 단계인데 한국은 벌써 실전 운용을 하고 있다니. 센터 내부에 들어서자 사방 벽에 연결된 스크린이 실시간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물속을 유영하는 드론의 항적, 내부 센서가 감지하는 지형 변화, 외부 위협에 대한 반응 시뮬레이션. 놀라운 건 모든 시스템이 자동으로 판단하고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람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AI 기반입니다. 탐지, 판단, 회피, 대응까지 전 과정이 통합돼 있죠. 사람은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단지 감시하고 필요시 제어권을 넘길 뿐입니다. 한희수 선임연구원의 설명은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경악할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군사 전략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럼 이 시스템은 미국과 공유되나요?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이 협력 요청을 해왔죠.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기술을 이끌고 가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그 지점이었습니다. 왜 트럼프가 그렇게까지 공개적으로 핵잠 기술 협력을 언급했는지, 왜 미국이 한국을 전략 파트너로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는지, 그 모든 이유가 그 한 문장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시연회에서는 또 다른 시제품이 공개되었습니다. 무소음 추진 모듈이 장착된 미니 잠수 시스템이었는데 그 추진음은 마이크에조차 감지되지 않았고 열감지 시스템에서도 흔적이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미국 해군 전략 문서가 스쳐갔습니다. 적이 눈치채기 전에 접근한다. 소리 없이 흔적 없이 들어가 흔적 없이 빠져나온다. 그것이 바로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추구해온 완벽한 수중 전략의 이상향이었죠. 그런데 그 기술이 이 작은 나라 한국에서 이미 구현되고 있었던 겁니다. 박사님, 저희 기술을 과장되게 보고 계신 건 아닐까 걱정도 됩니다만. 한희수 선임연구원이 웃으며 말하자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건 더 이상 과장이 아닙니다. 미국도 이제 한국을 기술 파트너가 아니라 전략의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그 말은 저에게도 의외였던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한국 땅을 밟기 전까지는 절대 할 수 없었을 말이었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 차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흐르고 있었고 가슴 한쪽에 알 수 없는 먹먹함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가 그저 K-팝과 K-드라마의 나라가 아니라 진짜로 세계 질서를 다시 설계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너무 늦게 알아차린 게 아닐까 하는 후회가 조금씩 마음 깊숙한 곳을 찔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남시 현장에서의 경험 이후 제 안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술력이 뛰어난 동맹국이 아니라 이제는 미국과 대등한 전략 파트너라는 새로운 프레임이 형성되고 있었죠. 그날 밤 연구소의 한희수 선임연구원과 박지훈 박사 그리고 저 이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저녁 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박지훈 박사는 이런 자리 아니면 외국 손님 모시기 쉽지 않다며 서울 강남에 있는 유명한 전통 한식당을 예약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식당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깊은 나무 향과 한옥 특유의 조용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닥은 따뜻했고 안쪽으로 들어가자 전통적인 좌식 형태의 방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식탁에는 각종 반찬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고 불고기, 된장찌개, 생선구이, 묵은지 등이 순서대로 나왔습니다. 음식의 맛은 솔직히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짠맛과 단맛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고 서양 요리에 익숙한 제 입맛에도 너무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죠. 이야, 이건 진짜 기가 막히네요. 제가 감탄을 내뱉자 박지훈 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엔 미슐랭도 있지만 이런 전통집들이 진짜 보석이죠. 오늘은 박사님이 고생 많으셨으니 제대로 대접하려고요. 분위기는 점점 편안해졌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술 한 잔씩을 나누며 한국과 미국 그리고 국제 전략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무언가 입안에서 딱 하고 깨지는 소리가 났고 이상한 이물감이 혀끝에 걸렸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조심스레 확인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이빨에 붙어있던 레진이 떨어져 나간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치료받은 앞니의 임시 보건물로 이런 식당에서 떨어질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당황해서 식사를 멈췄습니다. 입안에서 들리는 텅 빈 소리와 같이 앉아있는 두 사람의 시선이 한꺼번에 몰려오며 순간적으로 얼굴이 화끈해졌습니다. 괜찮으세요? 한희수 선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별일 아니에요. 미국에서 받은 임시 치료가 조금. 그런데 그때 박지훈 박사가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건 여기서 바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 일찍 제가 아는 치과에 모시고 갈게요.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여기서요? 예약도 안 했고 외국인이라 보험도. 박사님, 여긴 한국이에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로 바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격도 미국에 비하면 한참 싸고 퀄리티도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에 알 수 없는 이질감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모르는구나. 내가 미국에서 어떤 시스템을 겪었는지 알 리 없지. 설마 외국인을 데리고 일반 병원에서 당일 치료가 가능하겠어? 그런데 이 불편한 마음은 곧 불신이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사람들이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준비한 병원인가? 다 짜여진 각본이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진짜 한국일까? 식사 자리는 계속 이어졌지만 저는 이미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음식의 맛도 대화의 온기도 조금씩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심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몰입했나? 이 모든 감탄이 실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건 아닐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자 제 마음속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탓에 머리는 무거웠고 어제 식사 자리에서의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까지 본 한국의 모습이 꾸며진 연출은 아니었을까? 이 모든 게 나를 위한 외교적 쇼핑몰 같은 공간은 아니었을까? 합리적인 분석가로서 제 자신을 다시 점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생각에 잠겨 있는데 호텔 프런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지훈 박사님께서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솔직히 저는 그가 정말 올 줄은 몰랐습니다. 어젯밤 저는 너무 예민해져 있었고 그의 제안도 부담스럽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지훈 박사는 평소처럼 깔끔한 셔츠에 따뜻한 표정을 지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맞았습니다. 마이클 박사님, 차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근처에 아주 좋은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말을 아끼고 싶었지만 제 속내가 얼굴에 드러났는지 박지훈 박사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한국이 얼마나 친절하고 체계적인 나라인지 그 자체예요.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한 연출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 말은 저를 조금 진정시켰습니다. 서울 도심을 빠져나와 서초구 쪽에 위치한 중형 치과로 향하는 내내 차 안에는 음악도 대화도 없었고 묘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도착한 병원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장치나 미디어 장비도 없었고 외국인을 위한 간판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깔끔한 치과 건물이었습니다. 입구로 들어서자 접수대 간호사가 상냥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클 벤틀리 씨 맞으시죠? 박지훈 박사님께서 미리 예약해 주셨어요. 간단히 문진표 작성해 주시고요. 바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저를 잠시 멈춰 서게 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이 과정 하나하나에 며칠이 걸렸을 겁니다. 예약, 상담, 보험 확인, 진단 그것도 임시 보건물 하나 처리하는데 수백 달러가 들고 간혹 몇 주씩 대기해야 하는 게 현실이었죠. 그런데 여기는 아무런 소란도 없이 단지 내 이름과 사정을 확인한 것만으로 진료가 시작되는 겁니다. 치과 의사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밝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벤틀리 씨. 어제 식사 중에 보건물이 떨어지셨다고요? 조금 당황하셨을 텐데 오늘 바로 해결해 드릴게요. 미국에서 쓰신 레진 모델 정보 혹시 아시나요? 놀랍게도 그는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고 심지어 미국에서 사용한 치과 재료의 규격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네, 혹시 이거 아닌가요? 레진 B-7 시리즈. 저희 병원에서도 동일한 소재를 사용하고 있어서 쉽게 복원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처럼 가만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지금껏 쌓아온 모든 불신이 그 한순간에 스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치료는 정말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임시 레진을 제거하고 같은 색상과 밀도의 재료로 재복원하는 과정은 불과 3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료실을 나서기 직전 그 젊은 의사는 조용히 웃으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한국에서는요, 환자가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누군가가 불편한 상태로 하루를 보내게 두는 걸 우리 스스로가 참지 못해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깊이 숙여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면서 박지훈 박사가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저는 조용히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건 연출이 아니군요. 당신들이 말한 한국의 일상,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오만한 시선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처음으로 진심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 강남의 도심은 이미 퇴근길로 붐비고 있었고 거리에는 발걸음을 재촉하는 직장인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은 무척 익숙하면서도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곳을 그저 빠르게 발전한 동아시아의 도시쯤으로만 여겼습니다. 겉은 번지르르하고 서비스는 빠르지만 그 본질까지는 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제 시선에 들어오는 서울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인프라, 기술, 사람들의 태도, 사회 시스템은 그저 빨라서가 아니라 배려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오늘에서야 처음으로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호텔 방에 도착해 문을 닫자마자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병원 영수증을 가만히 펼쳐보았습니다. 총 진료비 45,000원. 미국이었다면 최소 200~300달러는 들었을 진료였습니다.
게다가 그 진료의 질은 미국보다도 훨씬 더 정밀했고 더 인간적이었습니다. 우린 왜 이런 시스템을 못 갖춘 걸까? 그 순간 제 안에서 묘한 자괴감 같은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이나 시스템을 따라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그 안에 담긴 철학과 태도까지 복제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소개하는 칼럼을 미국 언론에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는지, 기술이라는 것이 단지 자랑거리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애정과 철학의 결과라는 것을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지훈 박사와 마지막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셨나요? 한국이 이번 협력에서 왜 이렇게까지 조용하고 담담했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기술력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한국이 가진 진짜 힘은 정직함과 지속성, 그리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문화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지훈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향해 있어야 가치가 있죠. 한국은 그걸 꽤 오래 전부터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은 제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마지막 풍경들을 바라보며 제가 처음 이 땅을 밟았던 날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때의 저는 지금의 저를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의심과 고정관념, 분석과 판단 속에 갇혀있던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감동할 수 있는 마음조차 닫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 나라에 대한 저의 시선은 바뀌었고 그 변화는 제 삶에도 분명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저는 아내 줄리아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줄리아,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곧 돌아갈게. 근데 있잖아, 우리 아이들을 언젠가 이 나라에 데려오고 싶어. 이곳에서 살아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 그 문장을 보내는 제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변화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워싱턴 D.C.로 돌아온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른 아침 익숙한 주택가의 조용한 거리와 커피 냄새, 아이들이 깔깔 웃으며 등교하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제 안에는 뭔가 달라진 감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출근길 사무실에 도착한 저는 습관처럼 컴퓨터를 켜고 뉴스 피드를 넘기며 요즘 뜨는 군사 관련 이슈를 훑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작게 실린 한국 관련 짧은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AI 기반 전략 해양 시스템 공식 실전 배치 미국 포함 5개국과 협력 확대 예정. 평소 같으면 별 반응 없이 넘겼을 법한 기사였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 문장 너머에 담긴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기술이 얼마나 섬세한 철학과 노력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안에 담긴 사람을 위하는 기술이 어떤 배경 속에서 탄생했는지를 저는 직접 보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개인 블로그에 한 편의 글을 올렸습니다. 미국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칼럼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조심스럽고 또 절절하게 제 마음을 담았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 이상의 것들. 글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군사기술 파트너로 바라봤지만 지금은 한 인간으로서 본받고 싶은 나라로 기억하게 됐다. 이 칼럼은 일주일 만에 수많은 공유와 인용을 낳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그리고 포린 어페어스까지 제 글을 일부 인용하며 한국을 다시 조명하는 흐름이 생겨났습니다. 놀라운 건 그 반응의 중심이 기술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문화와 철학에 맞춰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기술보다 먼저 그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을 배워야 할 때다. 한국이 보여준 건 무기보다 강한 사람 중심 시스템이었다. 이런 반응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메일함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이는 박지훈 박사였습니다. 마이클 박사님, 잘 돌아가셨다니 다행입니다. 저희 팀도 박사님의 글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음번에 오실 땐 기술 말고 한국의 마음을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네요.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돌이켜보면 한국에서의 시간은 기술을 보러 간 여정이었지만 결국 사람을 배우고 돌아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가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한국은 대단한 기술을 가진 나라입니다. 하지만 더 대단한 건 그 기술을 사람을 위해 사용하려는 태도입니다. 그 말이 이 나라를 가장 잘 설명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도 뉴스로만, 데이터로만, 이미지로만 한국을 알고 계셨다면 꼭 한번 직접 그 땅을 밟아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소리 없이 깊은 울림을 주는 나라, 그 나라의 진짜 이야기는 직접 체험해보기 전까진 절대 알 수 없는 것이니까요.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믿게 만든 나라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1초밖에 걸리지 않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을 하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